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두 아들을 향한 애틋한 부정을 수많은 편지로 남겼던 아버지 다산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순수한 것이라 믿어왔는데 그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평생을 내 품 안에서 키운 자식인데 이제 다 컸다고 찾아가지도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정없는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은빛 여행의 이야기는 결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정을 끊으라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 큰 자식과 평생을 원수가 아닌 가장 귀한 인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산정약용 선생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결혼한 아들 내외가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 주말마다 반찬을 잔뜩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없는 살림에 좋은 고기 사다가 꽉꽉 채워놓고 지저분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온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도와줘야지 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집사람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갔나? 다 너희들 좋으라고 고생한 건데. 그 섭섭함은 쉬이 가시질 않고 어느새 아들 내외를 향한 원망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랑에서 한 행동이 오해를 낳고 헌신이 어느새 간섭이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왜 자녀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그 이유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 특히 부모와 자식의 도리에 대해 남긴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빛 여행에서는 정약용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혼한 자녀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 3가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자식과의 원망과 갈등이 아닌 존중과 평화로 채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유,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첫 번째 실수는 결혼한 자녀의 집을 여전히 내 집의 연장선 혹은 내 아이의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마음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내 손으로 보살폈고 어쩌면 그 집을 마련하는데 큰 경제적 도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돈과 내 땀이 서려 있는 그 공간이 어찌 남의 집처럼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다산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 볼 때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역할과 관계에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약용은 그의 대표 저서인 목민심서에서부터 자식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의 기본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는 예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나라와 가정이 바로 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낡은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 관계에 적용해 볼까요?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속한 아들이나 딸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한 가정의 주인이자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은 독립된 어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며 지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작은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으며 그들만의 역사가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그 왕국의 상황이나 대왕 대비가 아니라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집처럼 들어가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집안 인테리어를 지적하며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귀한 손님의 방문이 아니라 이웃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내정 간섭을 하는 것과 같은 침범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진땀을 흘립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평생을 키워준 어머니께 불효하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자신의 공간과 권위를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깊은 모멸감과 반발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인데 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마음속에는 분노의 싹이 자라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갔지만 그 방문은 결국 자녀 가정에 불화의 씨앗을 심고 가장 잔인한 충성 경쟁을 강요하며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경계와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선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그 선을 넘나드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이 되십시오. 손님은 초대받았을 때 가고 머무는 동안 주인의 방식을 존중하며 돌아갈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집에 가서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더라도 꾹 참고 입을 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라면 서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새로운 역할입니다. 마치 잘 자란 나무에 더 이상 지지대를 받쳐주지 않듯이 이제는 그들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질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자녀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온전히 존중해 줄 때 자녀는 비로소 우리를 가장 귀한 국빈으로 대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방문은 더 이상 부담과 갈등이 아니라 진정한 반가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아닌 귀한 인연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말은 그의 여러 저서와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사랑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찾아가서 하는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반찬을 해다 주고 집안을 청소해 주고 손주를 돌봐주는 그 모든 행동들. 그 바탕에는 자식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은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첫째, 부모의 지나친 도움은 자녀의 자립심을 꺾어버리는 독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이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밥을 짓고 집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며 둘만의 단단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서툰 솜씨로 끓인 찌개가 짜서 한바탕 웃기도 하고 돈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부부라는 이름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모든 것을 다 해줘버리면 자녀는 그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숙한 어른으로 남게 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아이 다루듯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고기를 평생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굶더라도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미숙한 자녀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당신의 지나친 사랑이 만들어낸 슬픈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자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독이 됩니다. 특히 당신의 조언이 자녀의 배우자를 향할 때 그 독성은 더욱 강해집니다. 얘야, 며느리 사위는 살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좀 가르쳐라. 네 남편 아내는 왜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니? 이런 말들은 내 자식을 위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 자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부 사이에는 깊은 불신의 골이 패이게 됩니다. 당신의 방문이, 당신의 그 사랑 넘치는 조언이 오히려 자녀 부부의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음식이 짜다고 한 말은 당신이 돌아간 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아내의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위에게 돈 좀 더 벌어야지라고 한 말은 당신은 우리 엄마 눈에 한심해 보이는구나라는 딸의 눈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괴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지나친 걱정은 자녀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돈은 부족하지 않고? 아픈 데는 없니?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들은 분명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자녀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아직도 네가 걱정스럽다. 나는 아직도 너를 믿지 못한다. 부모의 끊임없는 걱정은 자녀에게 나는 여전히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부족한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정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코 그들을 나약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꺾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며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믿어주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걱정의 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가 세상의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어쩌면 그 말이 자녀의 귀에는 나는 아직도 너를 믿지 못한다라는 말로 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내가 건넨 그 뜨거운 사랑이 혹시 자녀를 아프게 하는 독이 되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솔직한 고백이 다른 부모님들께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멀어져야 비로소 그리운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자녀에게 존경받고 그리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너무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집 앞의 돌멩이는 그저 발에 차이는 하찮은 돌멩이일 뿐이지만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는 고향집의 늙은 감나무는 애틋한 그리움과 추억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자식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면 부모의 존재는 더 이상 특별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때로는 불편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방문이 더 이상 반가운 이벤트가 아니라 자녀 부부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이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지 며칠 전부터 고민해야 하며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TV 채널 하나를 마음대로 돌리지 못하고 편안하게 눕지도 못하며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라도 생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그 방문이 잦아질수록 그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말하며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한 사랑, 너무 잦은 관심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적절한 거리를 둔 사랑만이 그 관계를 오래도록 향기롭고 애틋하게 유지시킵니다. 자녀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둘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자녀가 먼저 우리를 찾고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고 부모님의 지혜와 따뜻함이 그리워져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쫓아갈 때는 멀어지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오히려 다가오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리움은 거리에서 태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가끔 만나 나누는 대화는 더욱 소중하고 어쩌다 한번 해주시는 조언은 금과 같은 지혜가 됩니다. 매일 듣는 잔소리는 소음이지만 1년에 한 번 듣는 조언은 명언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방문이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자신의 삶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자식의 삶의 덤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 걱정에 쓰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랜 친구를 만나고 나만의 취미를 즐기며 내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자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닮고 싶어할 부모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결코 자식들 곁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멀리서 편지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편지들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자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리를 통해 더 깊은 사랑과 존경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어져야 비로소 그리운 부모가 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다 큰 자녀의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왕국으로 존중하고 우리는 가장 귀한 손님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둘째, 당신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도움이 때로는 자녀의 자립심을 꺾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며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셋째, 멀어져야 비로소 자녀에게 그리운 부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은 거리에서 태어난다는 역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찾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모아집니다. 다 큰 자녀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올라타 방향을 지시하는 선장이 되려 하지 않고 거친 풍파를 만났을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항구 혹은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품 안에서 놓아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자녀와의 유대감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하지만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자녀를 당신의 품 안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녀가 평생 당신의 곁을 존경과 사랑으로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현명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항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배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설령 풍랑에 돛이 찢기고 선체가 부서진 채로 돌아오더라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불빛으로 맞아주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니? 하고 꾸짖는 대신 얼마나 힘들었니? 푹 쉬었다 가거라 하고 말해주는 것.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판단하는 대신 너에게는 다시 항해를 시작할 힘이 충분히 있다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라는 이름의 항구에서 얻는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힘입니다. 반면 계속해서 자녀의 삶에 간섭하는 것은 항구에 있어야 할 등대가 배를 따라 바다로 나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은 위험하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등대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배는 오히려 방향을 잃고 암초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자식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혼인이나 관직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학문과 수양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고 그 지혜를 고스란히 편지에 담아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아비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공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패족이라는 운명에 굴하지 말고 독서와 근면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라라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간섭하는 부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등대가 되는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곁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하여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삶 그 자체가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확보된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를 배우고 좋은 책을 읽으며 내면을 채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떠나며 나의 세상을 넓혀가십시오. 내가 행복하고 내 삶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의 삶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어쩌면 내 삶이 공허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가 텅 비어 있으니 자식의 항아리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의 항아리가 나 자신의 기쁨과 성장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식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너는 너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진정으로 성숙하고 멋진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부모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식만 바라보는 늙고 지친 부모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가꾸며 존경할 만한 지혜와 평온을 가진 멋지게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